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보도록 할게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케이스를 보면서 이 개념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케이스 볼게요. 병은 1년 전에 갑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병이 갑에게 1천만 원의 변제를 청구하자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시계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을과 약정을 하였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갑이 누구랑 계약을 맺었죠? 을이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시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갑은 시계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시계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배우는 거죠. 제3자를 등장을 시키면서 이 제3자가 이런 거죠. 지금 케이스에서 보면 병이 누구죠? 갑의 채권자죠.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이.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지금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수익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약정을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맺은 거예요. 즉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수익자 약정을 맺은 경우에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539조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한번 개념을 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발생하도록 할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자신들 명의로 체결한, 즉 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체결을 했죠?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이죠. 계약에 따라 누구를? 제3자 병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볼게요. 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계약을 보험회사랑 체결하죠.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 사망 시에 특정인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당사자는 누구죠?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죠. 회사, 보험회사 이 둘이 당사자인데 누가 수익을 보는 거죠, 나중에? 특정인, 어떤 사람이 특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즉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 특정인에게 수익을 귀속토록 하는 약정을 이 둘이 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이 두 번째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간의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 여러분들이 채무인수 계약을 공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랑 약간 달라서 설명을 한번 더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우리가 채무인수 이런 거였죠.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채권자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을은 채무자인데 채무를 이 을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병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병을 채무 인수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채무 인수는 어떤 채무 인수였냐면 이 을이 더 이상 채무를 안 져요. 즉 을이 면책이 되죠. 그죠? 그리고 병이 새롭게 이 갑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인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무 인수를 뭐라고 하냐면 종류가 두 가지인데 1번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기존 채무자가 면책이 되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런 채무 인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채무 인수인이 병이 되는 것은 동일한데 기존 채무,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죠. 이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면서 병도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되는 거죠. 이런 채무 인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채무가 인수는 됐어요. 지금 새롭게 갑이 병에게 채권을 취득하고 병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유지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채무 인수의 한 유형인데 이것은 면책적인가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걸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왜 병존적이죠? 채무가 유지가 되니까 병존적 채무 인수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둘 사이에 그래 채무 인수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그 수익자를 갑으로 지정하는 거죠. 채권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자신의 채권이, 즉 채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수익자가 되는 거고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을과 병 사이에. 그래서 이 병존적 채무 인수는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병존적 채무 인수가 뭐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채권자가 이렇게 채무자를 한 사람 더 거느린 형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은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왜 아니죠? 갑은 채무자가 변경이 됐을 뿐이지 이득을 보는 게 없죠. 왜? 이 사람이 면책이 됐으니까. 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는 왜? 둘 사이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갑이 새롭게 병이라는 채무자를 한 사람 더 두는 거니까 이득을 보는 거죠. 즉 수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이.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념을 다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 읽어드렸잖아요. 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갑을병이 나오죠. 한번 지금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예, 이런 상황이죠. 지금 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맺었죠?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맺었죠?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 어떤 매매 계약이죠? 시계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 당사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낙약자,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지 볼게요. 이 병이 수익자인지는 알겠죠? 그죠? 병이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수익자인지는 알 거예요. 이건 쉽죠. 근데 왜 요약자냐면 이 계약을 하면서 이 갑이 을한테 뭘 요구하죠? 나 대신에, 갑 대신에, 을 입장에서 나 대신에 병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요약자라고 한다고요. 그 약정을 요구하는 사람이죠. 병이라는 이런 수익자가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을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하죠? 그 약속을
낙이 승낙할 때 낙자예요. 승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낙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불리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요, 낙, 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갑, 을, 병 그리신 다음에 요, 낙, 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이제 당사자 얘기는 했고 이 관계들에 대해 봅시다. 세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삼명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 삼명관계가 뭐라고 불리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건 쉽죠? 이 관계는 쉬워요.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을 줘야죠. 즉 병은 수익을 받죠. 이 관계 가장 쉬운 관계부터 할게요.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쉬운 거 해볼게요. 이 수익자 약정이 제3자를 위한 수익자 약정이 어느 계약으로부터 나온 거죠? 지금 계약은 이 두 사람이 맺은 거예요. 지금 병은 수익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래서 이 매매 계약, 이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이죠. 이게 기본 관계라고 합니다. 두 개 봤죠? 이렇게 두 개 봤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관계를 원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라고 해요. 왜 원인 관계라고 하냐면 지금 제3자 수익 약정의 원인이 왜 발생하는 거죠? 병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 수익 약정을 둔 거죠. 그래서 원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대가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요낙수 기억했죠?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죠? 기, 수, 원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원기수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원기수. 이 관계에 대한 이름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책을 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낙수, 원기수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한번 복수를 해볼까요? 기본 관계가 누구랑 누구랑 사이의 문제죠? 계약 당사자, 갑을 방금 요낙, 그죠? 요약자와 지금 낙약자 사이에 계약을 맺은 이 관계를 보자 이 소리입니다. 기본 관계죠? 1번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거 볼까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인가요? 아니죠. 그냥 이 계약에 병을, 즉 수익자를 이렇게 병으로 하자 하는 그런 어떤 부차적인 약정이 있을 뿐이에요. 현재 이 매매 계약에.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두 번째 볼게요. 기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그 의사표시에 흠결을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 지금 계약이 어떤 계약이죠? 지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 계약이 있는 거죠. 이것만 계약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낙, 수 있고 다시 그럽시다. 이걸 기본 관계로 했죠. 이것은 원인 관계죠. 이렇게 수익 관계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은 이쪽만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 계약. 그래서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죠? 요약자랑 낙약자랑 내용이니까 이 둘 기본 관계에 어떤 의사표시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이 밑에 볼까요? 만일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갑이 누구죠?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죠. 근데 이 낙약자가 이렇게 강박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요약자는 뭘 취득한다고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죠? 취소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제3자 계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니까 수익자가 매매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나약자한테?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죠. 왜? 수익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일 뿐이지 뭐 별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 다시 보세요. 이렇게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기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그 의사표시에 흠결일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이 관계입니다. 아시겠나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대가 관계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관계죠? 지금 요, 낙, 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가 관계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이제 원인 관계로 할게요. 원인 관계. 이게 원, 기, 수죠. 지금 이 사람들 관계를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이원에서는. 한번 봅시다.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원인이 되는 관계죠. 그죠? 지금 이 수익자가 요약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자는 요약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그죠? 채권자였죠. 뭐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중요한데, 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원인 관계는 요약자, 수익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다. 포인트죠? 무슨 얘기냐면, 계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계약 내용 속에 수익자가 요약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리가 없죠. 이 계약에는 무슨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매매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는 누가 누구고 그 금액은 얼마인데 대금을 요약자한테 주는 대신에 이 제3자 수익자한테 준다. 이런 약정만 있을 뿐이죠. 즉 수익자가 요약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약 내용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따라서 원인 관계의 흠결을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에 이 원인 관계, 이게 지금 이 병인데 수익자가 요약자한테 채권을 받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관계가 알고 보니까 채권이 무효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계약이 깨지나요? 안 깨진다는 얘기죠. 왜? 이 관계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죠. 지금 내용이 안 됐잖아요. 그게 내용이 안 됐어요. 이 계약 내용이 안 됐어요. 이 채권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설령 이 관계가 설령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다?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1번 봅시다. 계속 중요한데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끊어서 볼게요. 봅시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봅시다. 이게 뭐죠? 지금 원인 관계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헷갈리시면 그리면 돼요. 요, 낙, 수 그리고 지금 요약자, 수익자 이 관계 원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인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익자가 이런 거예요. 낙약자한테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청구를 해요. 청구를 했는데 이 을이 딱 주려고 보니까 돈을 주려고 보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 사이에. 근데 이게 무효라는 소문이 돌아요. 즉 수익자가 요약자한테 채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돈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소문을 듣고 나약자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지급 못 하겠어.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죠?
지금 이 둘 사이에 지금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소문이잖아요. 이것은 계약에 효력을 미친다고요? 이 계약이 이거죠? 효력을 안 미치니까 이 계약은 그냥 유효한 거예요. 그죠? 유효하니까 이 계약 내용에서 뭐가 있었죠? 수익자한테 이렇게 돈을 주라는 약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항변으로, 이 둘 사이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다 봤고요. 1번 다 봤습니다. 그럼 2번도 볼게요. 이렇게 제3절 요약은 차분하게 이게 그려가면서 요낙수, 응? 원기수 뭐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면 됩니다. 2번 볼게요.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겠죠? 그것도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요, 낙, 수죠. 근데 대가관계가 뭐죠? 지금 원인관계가 대가관계가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원인관계가 대가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 채권이 이렇게 유효한 줄 알았더니 무효화가 됐어요. 그 상실을 이유로 이 요약자가 내가 이거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맺게 된 원인이 이게 지금 깨졌네 하면서 낙양차한테 뭘 줘야죠? 지금 케이스에서 시계였죠. 시계를 넘겨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나요? 낙약자한테 줄 것을? 안 되죠. 왜? 깨진 건 이거예요. 영향 전혀 안 미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자는 시계를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뭐라?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뭐죠? 시계 인도 채무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겠죠. 이게 유효하니까 됐습니다. 이제 2번 다 받고 3번 볼게요. 다만 수익자는 원인관계가 흡렬된 경우 낙약자로부터 받은 급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요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그려봅시다. 지금 요로 할게. 순데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채권이 없어요. 이 둘 사이에. 근데 지금 이건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대금을 줬어요. 시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 이겁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럼 수익자는 현재 채권이 없는데 갑과 지금 요약자와 이 수익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데 돈을 지금 대금을 낙약자로서 받은 거죠. 이 대금은 이 수익자한테 귀속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귀속돼야죠? 이 요약자는 시계를 벌써 줬고, 그죠? 낙약자는 대금을 줬는데 이 요약자는 채권이 없는데 이 대금을 못 받고 지금 수익자한테 대금이 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수익자는 누구한테? 요약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는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자한테 대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 봤어요. 그럼 판례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예, 판례 봅시다. 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대가관계죠. 그 효력은 대가관계의 효력은 뭐라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죠. 그 계약이 기본관계잖아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미치지 아니하므로. 포인트죠. 이걸 아시면 뒤에는 다 아시게 되는 거예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그죠? 이 관계가 뭐죠? 요수의 관계는 원인관계죠. 그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뭐라고요? 수익자에게 대항 못하죠. 이것은 전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건 다 설명드렸죠? 자주 나옵니다. 이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출제가 되면 이쪽에서 꼭 나와요. 지금 관계에 대해서 수익관계는 설명드렸죠. 그죠? 그럼 수익관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냥 복습을 해봅시다. 뭐라고요?
낙, 수익자고 이 관계를 뭐라고 했죠? 원, 기, 뭐죠? 수죠. 수익 관계가 여기 있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관계는 제3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뭐다?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 그 관계죠. 뭐 당연한 얘기죠. 2번 수익 관계는 수익자와 낙약자 사이에 독자적인 약정 내지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본 관계의 부수적인 수익 약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본 관계 이게 계약을 맺은 관계죠.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에 부차적으로 이 수익자한테 돈을 지급하라는 부수적인 약정이 있을 뿐이지 둘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계약 내용 속에 있다는 것 뿐인 거예요. 이 지금 수익 관계는 아시겠죠? 따라서 뭐다? 이 수익 관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예, 기본 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그때? 이 계약이 만약에 아까 강박에 서 취소되면 수익자는 청구권을 상실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성립 요건은 볼까요?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뭐다?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 즉 기본 관계죠.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1번 볼까요?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 약정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 무슨 얘기냐면 직접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이 갑 대신에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직접 취득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보시고요. 2번 볼까요? 수익자는 계약 체결 시에 현존 특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딱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할 때는 뭐다? 현존을 해야 하는데 계약 체결 시에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이거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도. 예를 볼까요? 예를 보면 일을 하시는데 태아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될 당시에는 태아였어요. 태아는 사람인가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 현존 특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 체결 시에.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 즉 생명보험이니까 누군가 죽었겠죠. 죽은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적어도 사람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할 때는 적어도 권리 능력을 취득한 이유, 즉 출생을 한 상태여야겠죠.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뭐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어요. 이제 수익 약정의 유형을 볼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이나 채무를 면제받거나 낙약자로 하여금 부작위를 청구하는 방식의 약정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1번 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수익자라고 했죠. 이 사람을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그런 조항, 그런 약정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알겠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봤죠. 요, 낙, 수 이렇게 와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 계약 속에는 수익자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수익자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방금 케이스에서 뭐 어떤 거였죠?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수익자라는 사람이 이 요약자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채권자예요. 수익자가. 근데 이 낙약자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어떤 채무를 지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래
수익자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자가 지금 누구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낙약자한테 채무자라니까요.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줄 것을 안 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이 3자가 지금 수익자고 계약 당사자는 여기서는 낙약자일 것 같은데, 예, 낙약자일 거예요.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설명 다 드렸죠? 예, 2번 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의 내용에 포함된다. 즉 수익약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소리죠. 무슨 얘기냐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면제시킨다.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도 수익약정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주의를 봅시다. 제 539조 1항부터 볼게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항까지 볼게요. 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여기까지 한번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그려볼까요? 요약자랑 낙약자랑 계약을 맺었죠. 이 계약서에는 제3자 수익약정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계약만으로 수익자가 바로 이 권리를 취득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수익약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자는 뭘 해야 한다?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한 때, 즉 소구표가 있는 건 아니죠. 표시를 한 때 이 수익의 이제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를 한 때. 이 상태에서 그럼 다시 1항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수익자는 만약에 이게 매매 계약이다. 그래서 낙약자가 중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때 수익자는 어떻게? 바로 낙약자한테 이 중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541조 볼까요? 이 541조가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겼어요. 언제 생기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한 때 이렇게 생기죠? 생겼어요. 근데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즉 생긴 다음에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이 제3자는 이제 기대이익이라는 생긴 거예요. 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가 뭐냐면 임의적으로 당사자가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시험에서는 이쪽이 많이 나오죠? 이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541조 볼게요.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임의적인 변경이나 소멸이 금지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1번, 2번, 3번에서 합의해제는 불가하죠. 왜? 당사자가 즉 요약자랑 낙약자랑 합의를 해서 이 계약을 깨요. 깨면 이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계약을 깨버리면 이 사람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임의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잘 보세요.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해제 파트를 안 배워서 이제 그 법정 해제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어디서?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 해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해제를 하는 거고, 2번은 해제 사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법정 해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만약에 이 요약자가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약자 입장에서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이것은 법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가 지금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봅시다.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임의적인 건가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불이행을 해서 법정 해제를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합의대로, 즉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기 때문에 설령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법정 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면 취소도 같겠죠. 만약에 뭐 1번 반대로 낙약자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치면 이 요약자는 사기에 따른 법률 효과가 뭐죠? 취소권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사기를 친 걸 가만히 놔둔다? 이상하죠? 법에서 이렇게 사기를 쳤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합의 해제만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책으로 가볼까요? 네, 1번은 설명드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볼까요? 수익의 의사표시의 성질에 대해서 보니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뭐다?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바로 생기니까. 밑에 볼까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죠? 요약자랑 낙약자랑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든 없든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됐죠? 그럼 2번 뭘까요? 예, 이거 설명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이 주의에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의 해제 안 된다고 했죠? 그죠? 하지만 취소권, 해제권 행사는 뭐다? 소멸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541조는 예,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설령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다? 제3자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유보를 했어요. 그러면 뭐다? 이렇게 제3자의 권리 확정 후에도 변경 소멸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이 판례를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판례 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겠죠. 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이렇게 유보를 했어요. 계약에서. 우리는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유도를 했거나 아니면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꺼내봅시다. 이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가로친 것은. 원칙은 뭐죠?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어떻게 된다? 즉 합의해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합의해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 아니면. 됐죠? 예,
봅시다. 그러면 계약이 취소 해제된 경우에 제3자의 지위가 어떨지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약자랑 낙약자랑 계약을 했어요.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면 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 관계를 뭐라고 했죠? 가장 기본되는 거니까 기본 관계라고 했고, 이것을 원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라고 했죠. 그리고 이 수익자와 낙약자 관계는 수익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병은 1년 전에 갑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아까 봤던 케이스랑 유사하네요. 병이 갑에게 1천만 원의 변제를 청구하자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을과 약정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보면서 한번 누가 갑을 병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병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갑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줘서 채권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어서 이 요약자가 낙약자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약자는 갑이겠죠. 그리고 낙약자는 을일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지금 병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잔금일에 이르러 갑은 A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갑 요약자가 이전하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이전 등기서를 맡겨 놓은 후 지금 요약자는 매도인이죠. 지금 매도인 을에게 문자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어떻게 했냐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약자는 그러니까 이 낙약자는 이렇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그러면 네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은 요약자가 사무실에 맡겨놓은 것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자가 통지를 한 거예요. 그죠? 다시 볼까요? 잔금일에 이르러 갑은 A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이전 등기 서류를 맡겨놓은 후에 을에게 문자로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찾아가라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청구를 했죠. 수익의 의사표시 했으니까 직접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했어요. 했는데 을은 즉 낙약자는 이런저런 핑계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취소 해제된 경우에 이 제3자의 주의를 배우고 있죠. 봅시다. 갑은 을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갑이 이 사람이죠. 지금 낙약자가 이행을 병한테 안 하고 있죠. 그것을 이유로 뭐다? 해제할 수 있는 거죠. 해제. 지금 법정 해제를 보죠. 법정 해제는 사유가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죠. 지금 을이 병한테 돈을 안 주는 것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해제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건가 포인트입니다. 누가 행사할 수 있죠?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는 말 그대로 계약 해제죠.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제를 하냐면 요약자가 즉 갑이 해제를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죠? 동그라미죠? 2번 볼까요? 만일 을이 계약금을 병에게 지급을 했어요. 매수인인데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지금 병한테 지급을 했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합시다. 그죠?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지금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를 하면 그 효과가 원상회복을 하죠. 그러면 계약금을 만약에 줬으면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에요. 그런데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그러면 이 사람이 기존에 받은 게 을한테 있어요. 그러면 다시 리턴을 시켜야 돼요. 그죠? 왜냐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아니라 수익자가 돈을 받았잖아요. 계약을.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낙약자는 돈 네가 받았으니까 수익자한테 네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 이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죠. 그게 아니라 계약 해제를 누가 했죠? 당사자끼리 계약 해제를 했죠. 그 계약 해제의 효과도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청구를 한다고요? 그 계약금 반환을 요약자한테 청구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약자가 만약 주면 수익자는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요약자는 수익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한번 이 밑에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볼게요. 크게 보면 해제권자, 취소권자가 누구인가? 1번 이거 봅시다. 1번, 2번, 3번이 그러니까 해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취소를 누가 할 수 있느냐고 해제 취소에 따른 그 법률 효과, 즉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누가 지느냐고. 그러면 만약에 수익자가 손해가 났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인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해제를 위한 계약에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만이 뭐다? 취소권, 해제권을 보유를 하는 거죠. 설명드렸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이게 잘 나오는데 수익자의 동의 없이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는 게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이 바로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 해제는 안 되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케이스 제가 설명드렸고요. 2번 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취소권, 해제권은 당사자한테 귀속이 되고 취소권, 해제권 행사에 따른 효과 뭐가 있죠?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죠. 해제권을 행사를 하면 뭐가 있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효과. 그 효과도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고요? 누가 해결한다고요?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봅시다. 따라서 낙약자가 이미 제3자, 즉 수익자죠. 수익자한테 급부한 것이 있으면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누구를 상대로? 제3자를 상대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케이스도 봤고요. 다만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손해를 만약에 수익자가 입었다.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은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한 자가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죠? 이것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판례를 보면 이해를 하실 텐데 한번 판례 봅시다.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예요. 자주 나오는 판례라는 얘기죠. 예. 1번 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 즉 기본 관계죠. 그 기본 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 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없다고요? 수익자를 상대로는 그 반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중요하죠? 2번도 중요합니다. 2번은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란 건설회사예요. 서울특별시는 이 계약상의 수익자다. 한번 옆에다 그려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이라고 할까요? 나라니까 그 나라랑 대한민국이랑 건설회사, 건설사라고 하고요. 건설사가 건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건설 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이 둘인데 그 계약 내용이 뭐냐면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을 지금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근데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누가 보냐면 한마디로 이 서울특별시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나 보죠. 그래서 수익자가 서울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서울시 여기다 써볼까요? 이쪽에 서울시. 우리 배웠죠? 지금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한번 3면 관계 볼까요? 나라가 뭐냐면 요약자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사한테 계약을 맺으면서 이 건설의 계약에 대한 효과가 서울시한테 발생하는데 지금 나라가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요약자입니다. 건설사는 그래 내가 서울시를 위해서 건설을 해줄게. 낙약자가 된 거죠. 서울시는 수익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상태를 잘 기억을 하시고 2번을 볼게요.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지금 수익자 서울특별시 써놨죠.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한마디로 건설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해제에서 나오죠. 누가 계약을 해제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어요.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누가 지금 청구를 한 거죠? 지금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어요. 왜? 이 계약이 깨져서 본래는 이 건설사가 깨지지 않았으면 건설을 해주는 건데 이 쓰레기 처리장을 계약이 깨지니까 건설을 안 해주죠. 그래서 서울시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를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건설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고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즉 건설을 안 해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만약 건설을 했는데 이 쓰레기 처리장 건설에 어떤 하자가 있어요. 건설을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손해를 누가 받죠? 서울시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울시는 그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고요? 이렇게 계약이 취소 해제된 경우에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죠? 그죠? 해제된 경우에.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계약이므로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낙약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낙약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 불이행을 이루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때는 또 할 수 없다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판례를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쓰레기 처리장 건설 이 판례를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는데 이 손해는 어떤 걸로부터 나왔죠? 이 계약으로부터 나왔죠. 계약을 만약에 건설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 손해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손해는 이 계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죠? 계약이 유효하죠. 유효한데 뭐 해제를 했다거나 해제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밑에는 무슨 얘기냐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아시겠나요? 그럼 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죠. 그죠? 또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예요. 지금 여기서는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다?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즉 무슨 이 건설을 했는데 그 건설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손해를 입은 거지 이 건설사가 만약에 전혀 쓸데없는 걸 가지고 행위 자체를 불법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해제를 했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유효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를 통해서 손해가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유효한 그 계약을 통해서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아니면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약자의 주의를 볼게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요약자의 주의 볼까요? 1번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낙수 그리고 뭐다? 요약자는 이 낙약자한테 뭘 청구한다고요? 네가 우리가 계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수익자한테 이렇게 이행을 해. 이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수익자가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손해를. 그래서 수익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이 요약자도 이 사람 손해 났으니까 네가 손해를 빨리 이렇게 배상을 해. 이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2번 볼까요?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죠. 그래서 뭐다? 취소권, 해제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약자는 어떤 지위를 하는지 볼게요. 이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540조 봅시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봅시다. 요낙수 이렇게 있는데 요약자랑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수익자한테 효과가 발생하나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안 해요. 만약에 안 한다고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낙약자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행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행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행을 해야죠? 수익자한테 이행을 해야죠. 근데 수익자가 알아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혼란스럽겠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자한테 너 수익의 의사표시 할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최고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했죠? 그러면 최고를 했는데 수익자가 최고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할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못 받았어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수익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요? 아니고 그냥 나 거절한 거야 이렇게 우리 법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낙약자의 항변권, 이것도 봅시다. 이 낙약자의 항변권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542조에서는 채무자는 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낙수 이런 상황이죠. 이 계약, 현재 계약은 뭐만 있죠? 지금 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왜 그러죠? 기본 계약은 영향을 미치죠.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봅시다. 만약에 예를 볼까요? 요약자가 쌍무계약상 자신의 채무를 낙약자한테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즉 요약자가 이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 관계에 있죠. 그래서 둘 다 동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요약자가 이렇게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낙약자는 이 수익자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요약자한테 뭘 할 수 있죠? 나도 이행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동시행 항변이잖아요. 근데 지금 낙약자는 요약자한테 주는 게 아니죠. 수익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자한테 이 요약자가 돈을 안 줘서 아니면 물건을 인도를 안 해서 내가 너한테 대금을 못 주겠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항변은 이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지금 이행을 안 하는데 항변은 이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되냐면 이 사람한테 항변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항변을 하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한테 동시행 항목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나약자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동일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기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어요.